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사무실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초등학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떠올리면 코끝이 찡해지는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추웠던 하지만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 남편과 저의 첫 만남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야기는 한참 전인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깐깐한 김대리로 통했습니다. 회사 비품 하나, 영수증 한 장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어서 사장님이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죠. 김대리한테 걸리면 10원 하나도 못 빼돌리겠어. 그럼요. 10원은 돈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회사 직원들도 모두 저를 인정해줬죠. 사장님은 저를 믿고 회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꼼꼼히 비교하고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때 현장 소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 박 소장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좀 촌스러웠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에 투박한 안전화를 신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남자에게 반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자재비를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슬쩍 끼워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역시 이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견적서를 검토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민 견적서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소장님, 이거 견적서 잘못 뽑으신 거 아니에요? 자재를 이렇게 좋은 걸 쓰면 남는 게 있으세요? 인건비 산정이 너무 적은데요. 아, 그거요? 자재는 한 번 할 때 좋은 거 써야 나중에 탈이 안 나요. 인건비야 뭐, 제가 현장에서 몸 좀 더 쓰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 몸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좋은 자재 써주겠다고 웃는 사람을 보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매일 야근하며 현장을 지키고 제가 퇴근할 때면 조심히 가라면서 캔커피 하나를 수줍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우직함과 성실함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사가 끝날 무렵 연인이 되었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더군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친정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속물이라서가 아니었어요.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걱정 때문이었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대학까지 나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일하는 애가 왜 험한 일 하는 사람을 만나? 기술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장 일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고되니? 비 오면 일 없고 다치기라도 하면 그땐 어쩔 거야? 나는 내 딸 고생하는 거 죽어도 못 본다. 그래,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다시 생각해 봐라. 부모님 말씀에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지 알기에 무작정 그 사람은 다르다고 소리칠 수도 없었죠. 그렇다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혼자 끙끙 앓으며 시간만 보냈죠. 그런데 눈치 없는 곰 같은 남편이 이럴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예리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먹는데 남편이 대뜸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 반대하시지? 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당연한 거야. 나 같아도 금지옥엽 키운 딸이 고졸에 먼지 먹는 노가다꾼 만난다고 하면 반대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번 주말에 자리 한번 마련해줘.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
도망 안 가고 정면 돌파할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평소 입지도 않던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긴장한 기색으로 안으로 들어왔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과 남편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방석을 치우고 그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두 분 걱정하시는 거 잘 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놈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제 목숨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주연이를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가진 건 튼튼한 몸뚱이와 성실한 뿐이지만 악착같이 일해서 주연이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제발 저를 믿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려한 언변도 대단한 배경도 없었지만 그 사람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저도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죠. 엄마, 아빠,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나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야. 딸의 눈물과 예비 사위의 우직한 진심 앞에서 결국 부모님의 다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나?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딸 고생시키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남편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 덕분에 직원을 3명이나 둔 번듯한 시공업체 사장이 되었죠. 처음엔 걱정하시던 친정엄마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박서방 성실한 건 알아줘야 해. 저 역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순탄해 보였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도 말 못할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둘 다 일욕심에 아이 갖는 걸 미뤘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넘어가고 집안이 안정되자 슬슬 조급함이 밀려오더군요. 그때부터는 이런저런 노력을 다했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달력을 쳐다보며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저는 화장실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숨죽여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남들은 실수로도 잘만 생긴다는데 왜 우리 부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에 남편의 손을 잡고 유명하다는 난임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십 가지 검사를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치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호르몬도 자궁 상태도 남편분 정자 활동성도 다 좋아요.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경우를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고 합니다. 딱히 치료할 것이 없으니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과배란 유도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 안 되면 시험관까지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시죠. 답답함에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고치기라도 할 텐데 원인을 모르니 그저 맨 땅에 헤딩하듯 시술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주사 비용이며 시술비며 전액 본인 부담이라 비용이 꽤 들 겁니다. 감안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와 수납 창고에서 받아든 예상 비용 청구서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당 수백만 원,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실패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준다지만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제 앞이라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원인이 없다는 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투잡을 뛰어서라도 병원비 댈게. 당신은 몸만 챙겨. 알았지? 그 우직한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처절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매일 배에 주사를 꽂고 호르몬 때문에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죠. 통장 잔고는 밑빠진 독에 불붙기처럼 무섭게 말라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지갑도 피폐해져 갈 무렵 우리 부부에게 감당하기 힘든 또 하나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때는 2010년대 초반 가을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축은행 사태까지 터지면서 건설 경기는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하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게 거래처를 관리해왔기에 저는 우리 남편은 괜찮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와 달리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어요.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에게 저는 다급히 다가가 물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그러자 남편이 붉어진 눈으로 힘겹게 입을 떼더군요. 여보, 어떡하지? 원청이 부도를 냈대. 지난달에 들어왔어야 할 기성금이 다 날아갔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믿고 일하던 대형 건설사 하청업체가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몇 달치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남편은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법적으로는 피해자였어요. 돈을 떼인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죠. 남 믿고 따라온 동생들은 어떻게 당장 다음 달에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집에 갖다 줘야 할 텐데 걔들은 나만 보고 일한 애들이잖아. 남편은 괴로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도 피해자인데 왜 네가 책임지냐? 그냥 모른 척해라. 이런 조언을 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우직한 제 남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도 속이 타들어갔어요. 결국은 제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집 전세 보증금을 빼면 직원들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 정산해 줄 수 있어?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 당신 괜찮겠어? 괜찮으니까 제안한 거지. 우리 살 곳은 일단 월세로 구하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보자. 제 말에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거듭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저라고 선뜻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은 그동안 남편과 제가 안 먹고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마 남편에게 직원들을 외면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신용은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평생 괴로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직원들의 월급과 자재상 빚을 모두 갚아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넓고 따뜻했던 신혼 전셋집을 정리하고 낡은 빌라로 이사가던 날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떠나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간 집은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나는 반지하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겨울이면 우풍이 심해서 코끝이 시리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서 장판이 끈적거렸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작업복을 입고 인력사무소로 나갔어요.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용직 막노동꾼이 된 겁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다루고 밤에는 대리운전 조끼를 입고 취객들을 상대했습니다. 새벽녘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온 남편은 자고 있는 제 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게 아닌데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는 척하면서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 갖는 일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죠.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몇백이나 하는 시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친정에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께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지내지? 박서방 사업은 잘 되고? 친정엄마가 전화해서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그럼 너무 바빠서 요즘 얼굴 보기 힘들 정도야.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는 펑펑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장 야채 장사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야말로 여장부 같은 분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 몸으로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죠. 목소리도 크고 괄괄하셔서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겪어볼수록 속정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번듯한 대학 공부까지 마친 똑똑한 새댁이 거친 현장일 하는 자기 아들을 단 한 번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며 받들어주는 모습이 어머님 눈에는 예뻐 보였나 봐요. 우리 며느리 대학 나온 인텔리야. 그런데 우리 아들 귀한 줄도 알고 얼마나 마음씨가 비단결인지 몰라. 그렇게 시장 사람들에게 제 자랑을 늘어놓는 게 어머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늦게 얻은 막내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장사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나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챙겨두었다가 손수 가져다 주시고는 했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도 틈틈이 챙겨주셨어요. 일하느라 바쁜데 반찬까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거 먹어라. 네가 잘 먹어야 우리 집안이 환하다. 그렇다 보니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일이 잦았어요. 그런 어머님께는 월세방으로 이사한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사한 낡은 빌라에 처음 오신 날,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여기저기 빈 곰팡이를 쓱 훑어보시고는 가져오신 김치통만 냉장고에 말없이 넣어두셨죠. 그리고 현관을 나서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밥 굶지 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어머니의 속상함을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차마 아들 내외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 꾹꾹 눌러 담으시는 그 마음을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발길이 서서히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지나가다가 들렸다면서 콩나물 한 봉지라도 주고 가셨는데 이사한 후로는 찾아오시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게 기울어진 자식놈 사는 꼴을 보는 게 괴로워서 그러신다고 생각했어요. 오죽 속이 상하면 안 오실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 편하시겠지 싶었어요. 대신 제가 전보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날 추운데 몸은 괜찮으세요? 그럴 때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다급했습니다. 그래. 나 밥 잘 먹는다. 걱정 말고 너나 챙겨 먹어라. 나 바빠서 끊는다. 늘 황급히 전화를 끊으시고는 했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음이 들렸지만 저는 그저 노인정에 계시거나 시장 친구분들과 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여쭤봤다면
어머님이 왜 그렇게 바쁘신지, 왜 우리 집에 오지 못하시는지 알았을 텐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제 코가 석자라 어머님의 변화를 눈치챌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내일 어머니 댁에 좀 가볼 수 있을까? 어머님 댁에?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지셨대. 팔을 좀 다치셨다는데 여기 일이 밀려서 나는 내일도 일찍 나와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다행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넘어지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내일 한번 살펴봐줘.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연말 시즌이라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만 퇴근할 수 없으니 참았습니다. 대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넘어지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별거 아니야. 아범이 또 쪼르르 얘기한 모양이구나. 내일 찾아뵐게요. 아니다, 오지 마라. 병원에서 치료 다 받았고 주말에는 나도 어디 안 가고 푹 쉬려고 한다. 너 오면 또 이래저래 챙겨준다고 신경 쓰이니 오지 말고 너도 집에서 푹 쉬어라. 어머님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하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다치셨다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억척스러운 분이 아프다는 내색을 하실 정도면 분명 예사로운 부상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마침 주말이라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전복과 곰국거리를 샀습니다. 전복죽을 만들고 곰국을 끓여서 어머님 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편만 넉넉하면 이보다 좋은 걸 잔뜩 사갔을 텐데 남편 사업이 기운 후로는 양가에 도통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친정이야 그래도 두 분이 계시니 서로 챙기신다지만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예전에 어머님이 알려주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탓인지 장사를 접으시고도 어머님은 밖에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병나는 사람이다. 하다못해 노인정이라도 나가야지. 혹 왔는데 나 없거든 문 열고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일찌감치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이 냉골이었어요. 확인해보니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팔을 다쳐서 오늘은 집에서 쉬신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를 가신 건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이 평소 여가 시간을 보내는 동네 노인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막순 할머니, 혹시 오늘 여기 안 오셨나요? 제가 어머니의 성함을 이야기하자 몇몇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올 사람이 왔다는 듯 쑥덕거렸어요. 그 사이 구석에 앉아 계시던 백발의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세대, 시어머니 찾으러 왔어? 음, 김씨 할머니 요즘 여기 안 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든. 다른 데요? 팔을 다치셨는데 병원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가셨다고요? 할머니는 볼펜과 종이를 가져오시더니 삐뚤빼뚤 무언가를 써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종이에는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한번 전화해봐. 시어머니가 이 번호 주인한테 아주 목을 메고 사니까 오늘도 아마 거기 가 있을 거야. 백발 할머니의 말씀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호 주인한테 목을 메고 산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어머님이 외로우셔서 다단계 같은 곳에 빠지신 건 아닐까? 아니면 보이스피싱 사기라도 당해서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 오만 가지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노인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거칠고 퉁명스러운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요? 저 김막순 할머니 며느리 되는데요. 저희 어머님 거기 계신가요? 아, 그 김할머니 며느리? 거 댁내 시어머니 좀 말려봐요. 내가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안 된다고 그 값에는 못 쳐준다고 몇 번을 말해도 돈 더 내놓으라고 매일 찾아와서 가게 앞을 지키고 앉아있다니까. 이거 영업방해야, 영업방해. 돈을 더 내놓으라니, 영업방해라니. 도대체 어머님이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건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고는 남자가 있는 곳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알려준 곳은 읍내 시장통 구석진 곳에 있는 오래된 금은방 겸 전당포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금은방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어요. 택시에서 내려 시장 골목을 걷는데 점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인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혀를 찢찢 차셨습니다. 그러고는 계산대 밑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서 올려놓았어요. 이거 봐요. 할머니가 맡긴 게 이거야. 이걸 가지고 자꾸 1,000만 원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시는데 내가 땅 파서 장사해? 지금도 시세보다 훨씬 더 쳐준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물건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어머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가락지, 남편 돌 때 받았다는 찌그러진 금수저, 남편이 첫 월급 받고 사줬다고 저에게 자랑하셨던 촌스러운 금목걸이,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예단비 아끼고 아껴서 해왔던 유행진한 쌍가락지까지. 어머님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전부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다 저희 어머님이 파신 거예요? 팔았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고. 아니, 왜요? 그러자 금은방 주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수술비 하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 다리를 좀 저는 것 같아서 무릎 수술 하시려고 그러냐 물어봤지. 요즘 시장 사람들 많이 하거든. 그 무렵 인공관절 수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동네에도 관절 전문 병원이 하나둘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몇백의 돈이 드는 터라 큰 마음을 먹고 받아야 하는 수술이었죠. 그래서 금은방 주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얼마나 무릎이 아프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형편이 어려워져서 말씀도 못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금은방 주인은 손사래를 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럼요. 며느리 병원비래. 며느리한테 아기가 안 들어서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고. 내 무릎이야 뚝뚝 소리 좀 나면 그만이지만 며느리 속 썩어 문드러지는 꼴은 못 본다고. 여기서 아주 펑펑 우시더라고. 순간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병원비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시험관 시술을 포기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평생 추억이 담긴 폐물들을 헐값에 넘기면서까지 제 병원비를 마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뜻밖의 진실에 제가 바들바들 떨며 흐느끼자 금은방 주인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거참. 근데 댁내 시어머니 지금 여기 없어.
해물 판 돈으로는 금액이 모자란다고 1,000만 원 딱 채워준다면서 시장 쪽으로 일하러 갔어. 발도 성치 않은 양반이 고집은 얼마나 센지 원. 1,000만 원. 시험관 시술을 3-4번은 할 수 있는 큰돈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돈을 채우기 위해 다친 팔을 이끌고 다시 그 차가운 시장 바닥으로 가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금은방을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뿌옇게 보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시장통을 헤매며 미친 사람처럼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시장 구석진 골목의 야채가게 뒤편에서 익숙한 등을 발견했어요.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어머님은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쪽 팔에는 하얀 깁스를 하고 목에는 꼬질꼬질한 수건을 두른 채 말이죠. 어머님 앞에는 하얀 깐마늘이 담긴 다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서툰 솜씨로 그 마늘들을 하나하나 다지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끝냈을 일이지만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계시니 여간 불편해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늘 알싸한 향이 코끝을 찌르는지 눈가를 훔치면서도 어머님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듯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언니, 그 팔을 하고 이걸 오늘 꼭 다 해야겠어? 그냥 들어가서 좀 쉬라니까. 내가 그냥 준다고 해도 기어코 일을 하겠다고 저러네 정말. 아니요, 아니요. 내가 공짜 돈은 안 받아. 한 손은 멀쩡한데 뭐 어때? 이거 후딱 다져놓고 가야 우리 며느리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병원비도 보태주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은 깁스한 팔이 자꾸 미끄러지는지 붕대 감긴 팔꿈치로 다라 옆을 꼭 눌러 고정하며 다시 칼질에 집중하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제 손에 쥐어주시려고 그 불편한 몸으로 지인 가게에서 소일거리를 자처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 그 우직하고도 미련한 사랑에 제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에 놀란 어머님이 고개를 번쩍 드셨어요. 저를 발견한 어머님은 황급히 흙투성이가 된 손을 등 뒤로 감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엉거주춤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오지 말라니까. 나 괜찮다. 그냥 심심해서 용돈벌이 좀 하러 나온 거야. 팔에 깁스까지 하시고 왜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고 계세요? 저는 어머님의 성한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몸에서는 마늘 냄새와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님은 흙 묻은 손이 제 옷에 묻을까봐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는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시장통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도 갑작스럽게 제가 나타나서 얼떨떨 하셨는지 댁에 가실 때까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마침 남편도 일이 막 끝났다고 했어요. 저는 시댁으로 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는 얼른 보일러부터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좀 씻으시겠다고 욕실로 들어가셨어요. 마침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지금 어머니 댁으로 가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많이 안 좋으셔?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시험관 시술 비용을 보태기 위해 폐물도 다 내다 파시고 이 추운 날 시장 바닥에서 고되게 일을 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잔뜩 잠긴 목소리로 알았다고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어머님께 드릴 곰국과 전복죽을 데웠어요. 이게 다 뭐니? 어머님 드시라고 좀 만들어 왔어요. 그이도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일하느라 살림하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이런 걸 해와 고생스럽게. 어머님이야말로 팔도 다치셨는데 왜 그렇게 추운 데서 일하고 계세요? 집에서 쉬시지.
집은 또 왜 이렇게 춥게 해놓고 사세요? 그냥 용돈 좀 벌려고 한 거야. 큰 뜻 없어. 어머님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셨어요. 어머님 식사하시는 걸 보고 상을 치울 무렵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눈시울은 이미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거실로 모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험관 시술하는 거 어머님 아셨어요? 남편 역시 붉어진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마른 세수를 하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 봤다. 지난번에 너희 집에 반찬 갖다 주러 갔을 때 네가 미처 못 치운 거 쓰레기통에서 봤어. 몇 달 전 어머님이 저희 집에 다녀가신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야근하느라 남편이 대신 어머님을 배웅했던 날이었어요. 시험관 시술 실패 후 홧김에 영수증과 다 쓴 주사기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뒀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없을 때 방 청소를 해주시다가 그걸 보신 거였습니다. 영수증에 공이 몇 개가 찍혀 있는지 내가 세어보다가 가슴이 철렁하더라. 그리고 그 주사기들, 그 많은 걸 그 작은 배에다가 혼자 찔러 넣었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힘겹게 감정을 추스르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우리 아들놈이 술 먹고 전화해서 그러더구나. 돈 없어서 아이 갖는 거 포기해야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 돈이 뭐라고? 돈이 뭔데 핏줄을 포기해? 내가 못난 아들놈 낳아서 귀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내가 나중에 사돈어른들을 어찌 보나 싶더구나. 어머님은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어요.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 사업 망했을 때 너네 갈라설 줄 알았다. 친정에서 반대하는 결혼 기어코 해놓고 5년 만에 쫄딱 망해서 월세방 사는데 어느 여자가 좋다고 살겠어. 근데 넌 다르더라. 군소리 없이 맞벌이 하면서 기죽은 내 아들 밥 챙겨 먹이더라.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때 결심했어. 나는 내 아들보다 네가 더 귀하다. 내 뼈를 깎아서라도 내 팔다리를 다 팔아서라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가, 돈 걱정 말고 병원 다녀. 내 무릎이야 뚝뚝 소리 좀 나면 그만이지. 너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폐물을 팔고 부러진 팔로 마늘을 까면서 어머님이 지키고 싶었던 건 바로 며느리인 저와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남편도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날 차가웠던 시댁방 안은 우리 세 식구의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남편과 저는 부랴부랴 병원부터 알아봤어요. 금은방 주인이 무릎 수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어머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였으니까요. 깁스한 팔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어머님을 모시고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렵게 당일 예약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걸어놓고는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 다리로 어떻게 걸어 다니신 겁니까?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통증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이나 저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통증을 참아가며 어머님은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계셨던 겁니다. 오로지 며느리인 저에게 주사 한 대라도 더 맞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양쪽 다 인공관절 넣으셔야 해요.
팔 골절도 문제지만 무릎이 더 시급합니다. 저와 남편은 의사 말대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끄셨어요. 그러고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꼬질꼬질한 쌈짓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려 하셨습니다. 아가, 나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냥 약 먹으면 돼. 이 돈, 이거 병원비에 보태라. 그런 어머님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아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 아기 안 낳아요. 아기는 없어도 살아요. 근데 어머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울면서 말하자 결국 어머님도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마늘을 까서 모은 그 피 같은 돈과 폐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전부 합쳐서 어머님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천만금보다 귀한 어머니의 무릎을 고치는 것이 그때는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퇴원시켜서 서울 집으로 모셨어요. 좁은 월세 빌라였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따뜻한 안방을 어머님께 내어드리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통사정해서 겨우 뜻을 굽히셨어요. 그 후로는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어머님 식사를 챙기고 밤이면 퉁퉁 부은 수술 부위를 오래도록 주물러 드렸어요. 남편 역시 현장 일이 끝나면 곧장 들어와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똘똘 뭉쳐 서로를 위하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운명의 혈이 뚫리기라도 한 것처럼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남편의 사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예전에 남편이 빚을 내서 직원들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폐업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래처 사장님이었죠. 어이, 박 사장, 나야. 요즘 어렵다며? 내가 이번에 큰 공사를 하나 맡게 됐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자네밖에 없어. 자네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전 재산을 맡겨도 안심이지. 같이 해볼 텐가? 그 전화 한 통을 시작으로 예전 거래처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만큼 정직한 사람 없다. 박 사장이면 믿고 쓴다면서 말이죠. 남편이 바보처럼 쏟아부었던 그 책임감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신용이라는 이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일감이 밀려들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긋지긋했던 월세방을 벗어나 조금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숨통이 트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아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시자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아이가 없으면 어때? 우리 셋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난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지 딱 3개월 뒤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속이 안 좋아 체한 줄 알고 갔던 내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화면 속에 콩알 만한 무언가가 쿵쿵 뛰고 있더군요. 자연 임신이었어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던 일이 가족의 사랑과 평온함 속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임신 소식을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제 배를 쓰다듬으며 엉엉 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달을 행복하게 기다렸고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 아는 게 많지 않아 우왕좌왕하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트림 시키마. 넌 좀 앉아서 쉬어라. 아기가 무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뭐가 무겁니? 깃털처럼 가벼운데. 그렇게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반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어느덧 회사에 복직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오라고 성화했지만 그 무렵 남편의 사업 규모가 커져서 남편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었어요. 현장 일은 베테랑이지만 돈 계산이나 서류 작업에는 서툰 남편이 매일 밤 끙끙 앓는 모습을 보다가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나 복직 안 할래. 대신 당신 회사 일을 내가 맡을게. 내가 당신보다 계산은 훨씬 빠르잖아. 당신은 현장만 신경 써.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제 결정에 남편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육아였어요. 갓난쟁이를 두고 부부가 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또다시 구세주처럼 나섰습니다. 걱정 말고 일해라. 애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내 무릎 봐라. 이제 아주 강철이다. 산도 타게 생겼어. 어머님은 건강해진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와 아이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육아를 전담해 주셨고 저는 남편 회사에서 경영과 회계를 도맡았습니다. 꼼꼼한 저와 우직한 남편의 시너지는 폭발적이었어요. 회사는 법인으로 전환될 만큼 성장했고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칫날이 되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시어머니는 하객들 사이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손녀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어요. 돌잡이가 끝나고 사회자가 남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오늘은 제 딸 생일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천사 같은 딸아이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님의 사연을 저에게 전해들어서 잘 알고 있는 친정부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느 정도 풀린 후에야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자 친정부모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더불어 어머님께 그 누구보다 고마워하셨죠. 그래서인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말씀드렸을 때도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운을 띄웠어요. 이 자리를 빌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남편은 준비해둔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내들고 어머님이 앉아 계신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어요. 순간 연회장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금빛 물결에 하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어머님이 제 병원비를 마련하겠다고 읍내 금은방에 맡겼던 폐물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아버님이 주셨다던 낡은 가락지, 남편의 찌그러진 금수저, 그리고 제가 해드린 촌스러운 쌍가락지까지 전부 말이죠. 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가리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은 그날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남편은 곧바로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꼭 다시 사러 올 테니 어머님의 폐물을 팔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딱 3년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사정한 겁니다. 다행히 금은방 사장님은 남편을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금은방으로 달려갔고 웃돈까지 넉넉히 얹어서 어머님의 인생을 되찾아온 겁니다. 어머님,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의 거친 손에 쌍가락질을 끼워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며느리가 해드린 거잖아요. 다시는 이거 빼지 마세요. 저희가 평생 호강시켜드릴게요. 아이고, 이놈들아, 나는 괜찮다니까. 이걸 뭐하러 또 돈을 써?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어머님은 돌아온 반지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연회장은 우리 가족의 눈물바다가 되었고 지켜보던 하객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부치를 되찾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가족의 사랑이 찬란하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갓난 아기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할머니 등에 업혀서 자라서인지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방으로 쪼르르 달려가 제잘제잘 수다를 떨곤 하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같은 날이면 딸아이는 굳이 시키지 않아도 할머니 무릎을 주물러 드립니다. 할머니, 시원해? 비 오니까 무릎 쑤시지?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손이 약손이네. 하나도 안 아프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지금도 가끔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만약 그때 어머님이 그 차가운 시장바닥에서 마늘을 까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뼈를 깎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이 행복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그리고 가족 앞에서는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진심이라는 것을요. 부러진 팔로 깠던 그 마늘 한 알 한 알에 담긴 어머님의 사랑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끓여야겠습니다. 그 옛날 어머님께 끓여드린 눈물의 전복죽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전복죽을 말이죠.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